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45회의 결산 문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회 결산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나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지리산생수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1번 문제. 손익의 예상과 이연. 네. 수동결산 문제로 나왔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간 경과분을 미지급한 것이 60만 원을 계상하였다 이거예요. 네, 결산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이자 비용입니까? 예, 이자 비용이라는 거. 계정 과목이. 자, 이 이자 비용을 미지급했지만 단기 비용이니까 이거를 장부에 계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기록할 겁니까? 대변에 기록할 겁니까? 예, 비용 발생은 차변. 비용 발생 차변. 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의 이자 비용 발생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대변은 뭐냐? 미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간은 경과했지만 이자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대개 원금을 상환할 때 한꺼번에 이자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은 경과했으니까 우리가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위해서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하기는 하는데 지급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이자죠? 그러면 부채죠. 부채로 인식해야죠. 계정 과목이 뭘까요? 예, 그것이 미지급 비용이다 이거예요. 미지급 비용.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 비용.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수동결산은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날짜 입력하시고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931이죠. 금액은 6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다 이겁니다.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 60만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손익의 예상과 이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냐면은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용의 예상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비용의 예상. 비용의 발생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5회 문제의 결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를 출제했느냐? 결산자료 입력에 의해서 자동결산하라 하는 문제 하나 냈어요. 자동결산 문제죠. 자료 설명. 매출 채권 받으러음 딱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받으러음. 받으러음에 대하여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동결산으로 해도 맞는 걸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예. 저는 자동결산으로 하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수동결산도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결산은 해당되는 셀에다가 숫자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 거. 우리는 자동 결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받으러움 잔액의 1%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시죠? 예,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야 합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를 딱 열어서 12월 31일로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으러움 하나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받으러움을 클릭하시고 이 금액의 1%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1% 하면 77만 1,000원이 나오죠. 계산기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꼭 봐야 돼요. 1%를 다 설정하면 안 되고 다 전표 입력하면 안 되고 다 설정하는 건 맞아요. 다 설정하는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되도록 1%가 되도록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기존에 5만 원이 있어요. 기존에 5만 원이 있으니까 77만 1,000원이 아니고 72만 1,000원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기존 거 꼭 빼고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2만 1,000원을 입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일반 전표로 나는 그냥 일반 분계로 문제를 입력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12월 31일자에 차변에 대손상각비 72만 1,000원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코드를 꼭 111번으로 해야 돼. 받으러움이 110번이거든요. 코드 111번을 반드시 써야 돼.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해도 이 문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자동 분계로 하겠습니다. 자, 자동 분계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결산자료 입력을 불러냅니다. 결산자료 입력.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자,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인데 입력하는 게 밑에 있어요. 여기 감가상각비 밑에 대손상각, 거기에 받으러움, 여기다가 72만 1,000원을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받으러움 줄에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72만 1,000원. 그리고 요거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 자, 눌러보세요. 예 합니다. 확인. 그리고 한번 일반 전표에 와서 12월 31일자에 조회 한번 눌러보세요. 전표 와 있죠? 결차, 차변을 말해죠. 대손상각비 72만 1,000원. 결대, 대변을 말하죠. 코드 보세요. 111번. 72만 1,000원. 이렇게 자동 분계를 해놓으면 더 안심이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 분계는 원래 상품 매출원가 분계는 전표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해? 응? 아니 그 결산하는 거 자료 입력하는 거를 3월까지로 지정했더니 결산이 3월에 됐어. 12월까지로 해요. 12월에 맞춰서 다시 적용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45회의 결산 문제가 하나는 수동 결산, 하나는 자동 결산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중간중간에 계속 나온다 이런. 자, 지리산 생수의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답안 수록 메뉴에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입력하시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답안 수록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 부가가치세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답을 맞춰라. 자,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자, 조회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월부터 3월로 조회해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고정자산 매입한 것이 얼마냐? 여기 나와 있죠?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125만 원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맞춰봐라. 3월 31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오겠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3월 31일로 조회해 볼까요? 손익계산서 3월로 조회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매출 총이익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매출액에서 뭘 빼는 거죠? 매출 원가 빼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 원가는 지금 3월 말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기초에다가 당기 매입을 더해가지고 기말을 빼야 그게 매출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손익계산서 3월로 여러분이 조회했잖아요. 기초는 여기 나와 있어요. 7천만 원. 또 당기 매입액 여기 나와 있어요. 1억 684만 7천 원. 재고는 여기 있는 거 무시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재고는 지금 전부 하나도 안 팔린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서 2,500만 원이 재고다. 기말 재고가 2,500만 원일 때 매출 총이익이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매출원가 계산하시면 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요 두 개 더해 가지고 요 기말을 빼 보세요.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옵니까? 151,847,000이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매출 원가를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액은 여러분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요거 빼면 돼요. 그냥 여기서 빼보시면 돼요. 빼기 232 200 000. 자, 요 매출액에서 요 매출원가 이걸 빼보세요. 예, 빼보면 답이 나오죠. 매출액 마이너스 요거.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나와요? 80 예, 353000 나오죠. 답이 80353,000이다 이겁니다. 3번에 답이 있어요.
네, 매출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매출 총이익을 구할 때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00이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기초하고 단기 매입은 여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요 두 개를 이용하면 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 주어진 걸 이용해서 빼가지고 계산을 해서 매출액하고 차이가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경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문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이 3번입니다. 네, 45회를 우리가 다 풀어봤습니다. 네, 45회.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 54회도 문제는 수준은 똑같아요. 이런 수준. 이거보다 조금 쉽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좀 쉽게 나오니까. 자, 이제 46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다음은 회계의 기초 개념에 대한 대화이다.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골라라. 바르게 설명하는 학생. 첫 번째 학생.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죠. 예. 우리 회계의 목적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이 말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경영진의 회계 책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예. 회계 책임이라기보다는 경영진의 경영 성과, 예. 경영 성과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회계 정보를 만든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회계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 기관 등이 있지 이랬습니다. 투자자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외부죠. 채권자도 외부예요. 정부도 외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말하지 않은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학생은 틀렸어요. 세 번째 학생. 회계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기간이라고 한다. 장소? 장소가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장소적 범위는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회계 단위. 회계 단위. 예, 회계 기간하고 장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수도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학생. 회계 용어 중에 전기는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지. 시작하는 날이 전기인가요? 시작하는 날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작하는 날을 기초라고 하죠, 기초. 끝나는 날은 기말. 네, 주여기도 틀렸습니다. 시작하는 날은 기초입니다. 전기가 아니라. 전기는 뭐냐면 지난 회계년도예요. 지난 회계년도. 예, 우리가 작년이라고 하죠, 작년. 지난 회계년도. 그래서 회계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 용어가 뭐냐면 기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그냥 기초,
기말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 기초는 기초상품 재고예요. 1월 1일 날의 재고를 말하는 거고, 기말은 12월 31일 날의 재고를 말하는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에. 시작은 1월 1일, 기말은 12월 31일. 예. 기초, 기말 의미를 아시죠? 그러면 예, 답은 현종이가 답이에요. 현종이.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말이죠. 혹시 몇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치 몇 사람 되는 것처럼 모두 골라라고 그래가지고 왜 한 사람밖에 없지? 그래서 고민하면 안 돼요. 모두 골라라고 그래도 한 사람만 맞았으면 그냥 한 사람이 답인 거예요. 자, 다음은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45회 문제 풀 때도 자본에 대해서 이론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래라든가 주지 않는 거래를 찾으라고 그랬던가. 네. 우리 자본에 대해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네. 자, 여기서도 46회에도 지금 자본을 물어봤어요.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한번 볼까요?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아시는지, 언제 이게 발생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최수진님? 아, 네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아시는 대로.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예.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언제 나타날까요? 주식을 예? 유상증자. 주식 발행할 때. 근데 주식 발행이 무상으로 발행할 때는 안 나타나는데 유상증자 때 언제 나타나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할 때 나타나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그런데 여기서는 자본조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에게 5,000원짜리 주식을 5만 원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4만 5천 원을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 이익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걸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상장 기업들은요, 자본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주주를 모집할 때 액면가보다 몇 배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자본잉여금들이 지금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걸 이제 다시 주주에게 환원할 때 무상증자한다 그래가지고 주주들에게 또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데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자, 또 주주는 주주대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회사를 뭐 투자 뭡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뭐 배당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주식을 중간에 처분하게 되면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주주들도 이익을 받죠. 자, 두 번째, 자기 주식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자기 주식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는데요. 자기 주식이 뭔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최영수님. 네. 네. 자기 주식이 이게 뭘까요? 자본 조정 맞습니다. 예,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 잘 아시는 거고, 자본 조정이에요. 잉여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기 주식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거래 때 자기 주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죠?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법인이 자기 법인 주식을 매입하면 그게 자기 주식이에요. 법인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회사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현금으로 5,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차변에 자기 주식 5,000원, 대변에 현금 5,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이 왜 자기 주식을 왜 살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예. 주가 방어라고 할까요? 주가 방어.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주주의 이익을 지켜주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량의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될 수도 있죠. 높은 가격에 사주게 되면. 매물이 막 쏟아져요. 회사가 자꾸 매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회계 처리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요. 자본 조정이에요. 결국에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을 회사가 법인이 보유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보유해야 되는데 법인이 다시 사들였기 때문에 자본 총액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이 차변에 오면 어떻게 돼요? 자본 감소잖아요. 그걸 다시 팔아야 이제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죠. 다시 팔아야 자기 주식을 대변으로 분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팔 때 5,000원에 사가지고 4,000원에 싸게 팔았으면은 법인이 손해봤죠. 금전적으로 한 주당 1,000원 손해봤잖아요.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게 그것도 자본 조정. 그런데 5,000원에 사서 적정한 시기에 팔았는데 10,000원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 싸게 사가지고 이익이 생겼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생겼어요.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다시 자본 잉여금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주하고 거래해서 법인이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을 하면, 주식 배당 여러분 아시죠? 주주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발행을 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분계를 떠올려 보세요.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아니 발행이 아니라 배당을 했다. 회사가 발행을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다. 주주에게.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오나요? 안 오죠. 대변에는 뭐가 오냐면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액면가로 뭘 기록합니까? 주식 발행할 때 대변에 가는 계정 과목. 액면가로 꼭 표시하죠. 계정 과목이 3자.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자본 증가했죠. 그런데 차변에 오는 게 뭐냐면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차변에 오는 게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한다는 것은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총계가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배당의 분계를 보면은 차변이 2월 이익잉여금이고 대변이 나중에는 그 자본금이 돼요. 예, 처음에는 이제 결의를 했을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니까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2월 이익잉여금이 자본이지 않습니까? 자본이 차변에 왔으니까 자본 감소고 자본금도 자본이잖아요. 대변에 갔으니까 자본 증가이죠. 똑같은 금액만큼 감소와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총액의 변화는 없다. 그런데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요게 틀렸어요. 이것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4번을 볼까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우리가 이익잉여금 안에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또 2월 이익잉여금 이런 것 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 등이 다 이익잉여금입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 중에 이익준비금이 있어요. 자, 이익준비금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이 그러면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권정희님 안 나왔어요? 아, 예. 아,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다. 무슨 법? 상법에서 정해놓은 적립금이다. 상법에서 법률상 적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익준비금을 적립해라. 언제 적립하라고 되어 있느냐? 현금 배당 시에 배당액의 10% 이상씩 적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배당 안 하면 이익준비금 적립 안 해도 돼요. 주주에게 현금을 나눠줄 때 현금 배당한 금액의 10% 이상씩, 그러니까 최소 10%예요. 최소 10%. 이번에 만약에 100억을 현금 배당에 쓸 거다. 그러면 10억이죠. 10%. 10억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놔야 돼요. 그럼 계속 그러면 기업이 30년, 100년을 지속하는 기업도 있는데 법인이 100년 동안 계속 적립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 나가면 만약에 현금 배당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면 한도가 과연 없는 것이냐? 한도는 자본금의 몇 %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자본금의 얼마?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야.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뭐예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그 액면금액이에요. 그 액면금액의 절반까지만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적립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상법이
국가의 법이잖아요. 예, 법률 중에 법률에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주주가 다 가져가 버리면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한 방지하는 겁니다. 회사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중에 이렇게 의무를 이행을 못 할까봐. 그러니까 이제 뭐 규모를 갖춘 제대로 된 법인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법인이지만 개인 회사와 유사한 법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설립을 하면요, 그 만약에 제가 법인을 만드는데 주주가 저 혼자예요. 저 혼자. 그러면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제가 가져가고 싶어.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배당금 지급하면 돼요.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하면 돼. 주주인 나에게 배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1억이 발생했다면 나한테 1억 배당해버리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계속 하나도 없어지겠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적립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인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도 있고 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회사가 뭘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든가 뭐 법률상 어떤 책임을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회사가 그동안 쭉 이익 난 것들을 돈을 모아두어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자기가 다 챙겨서 개인적인 돈으로 가져가 버렸으면 법인이 가진 돈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러한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을 만들어 두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결국에 무엇이 있어야 이익준비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금 배당을 하려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이익이 바로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이니까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익 가지고 적립한 거예요. 그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적립해놓은 적립금입니다. 이익준비금. 그래서 법정 적립금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다. 자, 2번 문제 자본 문제였는데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요. 자본 개정 과목 분류에 대해서 특별히 잘 챙겨놔야 됩니다. 자본 개정 과목 분류 뭐 2번 스타일로 한 문제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관련 자료이다. 22년 8월 11일에 인식해야 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마 8월 11일 날 처분을 한 모양이죠. 그러면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처분했는가? 요거를 알면 되는 거죠. 자, 6월 1일 날 주식회사 공인의 주식을 1000주를 한 주당 500원에 취득했고 수수료가 10,000원이 포함돼서 51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는 매입 시 수수료는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취득 원가로 볼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6월 1일 날 1000주 산 것은 500원에 한 주당 500원에 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22년 8월 11일 날 위에 있는 주식 중에서 500주를 한 주당 600원에 처분했군요. 그리고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하고 295만 5천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29만 5천 원에 처분한 거예요. 500주를. 그러면 이 500주의 원가를 계산해 보세요. 500원에 산 거죠. 그러면 500주 곱해보면 원가가 얼마예요? 예,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9만 5천 원에 처분했으니까 4만 5천 원만큼 이익이 난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요 처분할 때 수수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일까요? 자, 단기 매매증권 매입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는 기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처분 시 수수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 결과예요? 처분 시 수수료 분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하고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 빼주고 처분 손실이 났으면 가산한다. 더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빼줬어요. 지금 처분 이익이 났기 때문에. 원래 처분 이익은 얼마냐면은 500원짜리를 600원에 팔았기 때문에 한 주당 100원씩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러면 500주는 얼마냐? 100원씩 500주. 50만 원 이익이죠. 원래는 50만 원 이익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5천 원이 5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5만 원이 이익인데 저 수수료 5천 원이 발생했죠. 그래서 처분 이익에서 5천 원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4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 분개 시 처분 시 분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문제를 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우리는 분개를 한번 써봅시다. 처분 시 분개 어떻게 될까? 한번 써볼까요? 자, 차변에 현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군요. 보통예금이 29만 5천 원이에요.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짜리였다고요? 예, 한 주당 500원이에요. 원가가 사온 게. 그래 500주 팔았으니까 25만 원.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게 4만 5천 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써보면은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인 거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뭐예요? 자산 감소고. 요 처분 이익은 뭐예요? 예, 수익 발생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개가 가능해야 된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요? 자, 자산의 취득 원가, 취득 시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면 돼요. 한번 볼까요? 내용을. 자, 1월 1일 날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와 기존 건물을
2천만 원에 일괄적으로 취득하고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단 취득일 현재 감정 결과 토지는 1,800만 원, 건물은 6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2월 1일 날 일괄 취득 직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이 100만 원이 지출됐다. 자, 철거 비용 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본사 건물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토지 매입에 들어갔던 그 건물값까지 쳐가지고 건물값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건물은 사용하려고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지금 철거했잖아요. 그러면 철거 비용만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얼마에 취득했어요? 2천만 원에 취득했죠. 그래서 답은 2,100만 원이다. 취득원가.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괄호 속에 취득일 현재 토지의 감정가는 1,800만 원이고 건물의 감정 가격은 600만 원이다. 그러면 2,400이네요. 2,400인데 400만 원 싸게 2천만 원에 샀다는 거죠. 예. 감정가대로 꼭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거래라는 것은 흥정에 의해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를 가지고 우리가 취득원가로 보는 건 아니에요. 2천만 원에 취득했으면 그냥 그 취득원가는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게 취득원가예요. 네, 그래서 2,100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법인이 아니고 내가 개인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네, 여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나는 거기다 집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 주인이 말하기를,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창고도 지어놨고 여기에다 이렇게 네, 원두막도 지어놨고 그래서 창고 짓고 원두막 짓는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 5천만 원 하다가 요 땅값이 평당 지금 여기가 100만 원이니까 100평에서 1억 원. 그래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땅 주인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살려면 1억 5천만 원 지불해야죠. 땅값 1억에다가 거기 두 개 시설물을 포함해서 내가 1억 5천에 산 거예요. 1억 5천에. 그리고 그 시설물은 이제 철거해야죠. 창고도 철거해야 되고 이거 원두막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회사 불러야죠. 불렀더니 500만 원 철거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대. 그러면 나는 그 500만 원이 취득원가로 들어오고 1억 얼마에다가 그 500을 더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경우 이게. 자,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개정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둬야 돼요. 자, 가번의 개정 과목이 뭐냐? 상품 등을 매입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했을 때 설정한다. 뭘까요? 선급금이죠. 그렇죠. 선급금. 그 다음에 나번 현금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처리할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설정한다.
이게 뭘까요? 가지급금이죠, 이게. 네, 그래서 선급금, 가지급금이 답입니다. 1번이죠.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할 때 2022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우리가 어제 이와 비슷한 문제 나왔었죠. 45회에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와요. 자, 매출채권 잔액의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했고요. 밑에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21년이면 작년이죠. 12월 31일 매출채권 50만원 및 대손 충당금이 만원이다. 그러니까 기초 매출채권과 기초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5일 날 매출채권 중에 3만원의 대손이 확정됐으면 대손 충당금은 없어지죠.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없어집니다. 그런데 3만원인데 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만원은 뭘로 처리하죠? 대손 상각비. 45회 문제하고 좀 굉장히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손 상각비 2만원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12월 31일 매출채권은 80만원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미 없는 거예요. 기초 매출채권은 우리가 뭐 여기서 답을 찾는데 사용할 데이터가 아니죠. 기말 매출채권만 알면 되니까. 여기에 2%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러면 80만원에 2% 계산해 보세요. 네, 16,000원이죠? 자, 16,000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16,000원 다 설정해야죠. 그래서 분계가 차변의 대손 상각비 16,0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6,000원. 그래서 이때도 여기서도 대손 상각비가 16,000원 발생하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36,000원이 답이 된다. 3번에 답이 있죠. 자, 어제도 제가 이거 써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4월 25일 날 분계와 12월 31일 날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였는데, 자, 4월 25일 날 3만원의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그러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만원밖에 없어요, 현재. 만원 털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 상각비 2만원이 되죠. 그리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인지 받으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출채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도 매출채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분계가 이렇게 돼.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대손상각비는 이날 2만원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이 80만원인데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의 대손이 예상된다. 이거.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니까 80만 원의 2%는 16,000원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16,000원이 예상이 된다.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16,000원을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차변이 대손상각비 16,000원, 대변이 대손충당금 16,000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 대손상각비 요게 또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손익계산서로 가기 때문에 36,000원이 답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연이어서 말이죠. 45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고 46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AT 시험에서 AT, FAT 1급 시험에 이런 문제를 계속 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연습해 두시고, 자 7번은 이거 표시해 두시고요. 접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간 휴가 잘 보내시고 8월 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